퇴직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씨에게 그 순간은 67세가 되던 해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미경, 이순희, 박영자. 평생 친구라 믿었고 가족만큼 소중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자식 문제, 집안일, 건강 걱정까지 모두 공유하며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씨는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짓눌렸습니다. 미경은 딸의 이혼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했고 순이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쏟아냈으며 영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불평, 한숨, 비교, 걱정, 그리고 다시 불평. 놀라운 건 그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변화나 위로를 주지 못한 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었고 말하려 해도 다른 사람의 불평이 끼어들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묘한 허전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점점 즐겁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언제나처럼 볼까? 씨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듯 거리를 둔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순이가 단체 카톡방에 등산을 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옥자, 요즘 바쁜가 봐. 무슨 일 있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까? 남편에게 살짝 털어놓았지만 남편조차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얹힌 듯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씨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걱정했고 단체방엔 옥자 아픈 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편해. 이 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씨는 차를 내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잘못했어. 말해줘. 그 질문은 씨에게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자신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고 씨는 문이 닫히자마자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어쩌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까?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7년의 인생 동안 친구가 전부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처음으로 씨는 평생 지켜온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퇴직도 아니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옥자 씨에게 그 순간은 친구들의 반복된 불평과 한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남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면 다음 약속을 기다렸지만 요즘은 친구를 만나야 할 토요일이 오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씨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점점 친구들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순이, 영자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씨는 위로받기는커녕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항상 씨의 귀에서 끝났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만남을 피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가벼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고 친구들에겐 씨의 침묵이 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 옥자야 괜찮아? 아픈 건 아니지? 왜 연락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씨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고 무언가를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미경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걱정으로 가득한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돼? 우리가 뭐 잘못했어? 말해줘. 미경의 눈빛엔 서운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씨는 차를 내오며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냥 요즘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래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니야. 그 질문은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잘못한 것도, 순이가 잘못한 것도, 영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씨는 문을 닫자마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도망칠 수도 없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단체 카톡방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미경 생일 모임을 한다며 꼭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씨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날 씨는 식당에 들어섰고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고 친구들의 시선은 씨를 조심히 탐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무슨 일 있는 거지?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도 걱정되잖아. 미경도 말했다. 우리 항상 토요일에 만나잖아.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씨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걸.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뭐 잘못했어? 말해줘.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고칠게. 미경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씨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예전하고 달라졌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미경에게는 일종의 선고 같았습니다. 미경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20년이라고 다 유지되는 건 아니야. 억지로 맞추다 보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가야 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내 생각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씨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풀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씨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였습니다. 단지 친구들의 불평이 지겨워졌다는 이유 하나였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감정이 어느 순간 넘쳐 흐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경, 순희, 영자와의 갈등도 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로가 자라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날, 씨는 처음으로 외로움 대신 평온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고 억지로 맞춰주는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향이 좋았고 창밖의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에도 계절이 있고 사람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단체방의 소란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씨는 그 침묵이 주는 자유로움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차분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씨의 삶을 진짜로 바꾼 건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은숙 씨였습니다. 69세 혼자 사는 사람이었지만 표정은 밝고 마음가짐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서로에게 의무도 없었고 억지로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워요. 은숙 씨의 그 말은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 불편함을 참고 억지로 남을 붙잡는 것보다 나은 삶도 있다. 그날 이후 은숙 씨는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래 알지 못했지만 편안했고 부담스럽지 않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씨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은숙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길이가 아니라 편안함이구나. 어느 날 은숙 씨의 제안으로 씨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종이에 물감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반짝반짝한 새 취미는 시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남편과 함께 온 사람, 은퇴 후 무료함을 느껴온 사람. 시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는 불평이나 비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는 더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침엔 산책, 점심엔 수채화, 저녁엔 남편과 조용한 대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차분하고 고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시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시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보여? 그럼요. 뭔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 시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은 분명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너무 화를 냈던 것도 이해했고 순이와 영자가 씨를 오해한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알았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있었습니다. 옥자가 이상해졌다더라, 친구들을 버렸다더라 같은 말들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의 입에서 끝나는 이야기였고 시의 삶은 시가 지켜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는 더 밝아졌고 더 편안해졌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당신 요즘 참 좋아 보여. 응,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시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시가 떠난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와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시간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예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시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시절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엔 소중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연은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어른의 삶이라는 것을. 시는 사진을 다시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남기되 붙들지는 않기로.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시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일상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리듬이 자신에게 맞춰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비출 때면 시는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향이 집안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오늘 무엇을 그릴지, 어디를 걸을지, 어떤 색으로 마음을 표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하루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도 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은행잎 하나에도 눈길이 갔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걸으면서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변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 걷게 되니 세상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시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말이 점점 시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시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서 퍼져가는 순간 시의 마음속 어지러웠던 생각들도 함께 번져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흐름에 따라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늘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그 색 참 따뜻하네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시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시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을 위로하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오랜만이었고 그 따뜻함은 새벽 햇살처럼 조용히 시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은숙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뒤 종종 작은 카페에 들러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색이 정말 예뻐요. 시 그림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화는 늘 긍정적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 역시 친구 관계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억지 위로나 조언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시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시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친구란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늘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불안을 남기곤 합니다. 어느 날 옥자 씨는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순희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희는 시를 보더니 얼굴을 굳히고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시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마음 한편이 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해. 순희가 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걸 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조용히 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당신이 힘들면 멀어지는 게 맞지. 남편의 말은 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잘라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시의 마음은 괴로움보다 평온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품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집안 벽에 붙여진 자신의 그림들을 보면서 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손끝에서 시작된 색채들이 나만의 풍경이 되고 나만의 감정이 되는 놀라운 경험은 시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줬습니다. 당신 요즘 참 행복해 보여. 남편의 말처럼 시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시는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릉 가볼까요? 바다 보고 오면 좋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는 부담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비용을 더 냈네, 누가 불편을 만들었네. 그런 생각에 여행조차 스트레스였으니까요. 그러나 은숙 씨와의 여행은 상상만 해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강릉 바다는 언제나 시처럼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기운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신 커피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시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끌어안고 있던 감정들이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씨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피곤하지 않은 여행, 억지로 만들어진 즐거움이 아닌 진짜 편안함이 있는 여행. 그 감정은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한 선택 같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고,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씨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옥자 씨는 어느새 69세가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차 한 잔을 우려냈다. 이전의 삶에서는 누굴 만나야 한다, 어디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다. 차를 들고 거실에 앉았을 때 밀려오는 건 오직 평화였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참 밝아 보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나도 느껴.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웠다. 세월 속에서 억지로 이어온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맞닿는 평온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채화 교실에서도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보며 말했다. 색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예전의 그림은 뭔가 억눌린 듯 거칠고 색이 어둡게 번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감의 번짐도 자연스럽고 색감도 따뜻했다. 그녀는 그 변화가 단순한 그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은숙 씨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산뜻하게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죠. 옥자 씨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맞아. 난 그걸 늦게 알았어.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알게 된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옥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누군가에게 미안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시키는 방향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어느 오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나무짚이 흔들렸고 햇빛은 붓끝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빛났다. 그런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워지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이였다. 20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멀어진 사람. 순간 옥자 씨의 손끝이 멈췄다.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잘 지냈어? 말투는 어색했고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 서먹함, 그리고 어쩌면 후회 같은 것. 옥자 씨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둘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다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너한테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 네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늘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이 결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힘듦보다 습관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 둘은 동시에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 이 만남이 관계 회복의 시작일지, 그저 마지막 인사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서로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 선택과 거리의 중요성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고 순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볼게. 잘 지내. 그래, 너도. 순이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엔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은 서로에게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맑고 너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이 요즘의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지금, 그녀는 알았다. 이 나이에 찾아온 변화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로운 평온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이 든 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증거였다. 옥자 씨의 삶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다. 69세의 가을, 그리고 70세가 가까워지는 초겨울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의외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고 외로움이 덜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의 일상은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안정감을 주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비칠 때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오늘 그릴 색을 떠올렸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마음도 색처럼 번지고 섞이고 흐르는데 그녀는 비로소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작품 앞에 천천히 서 있었다. 산의 곡선, 바람이 스치는 듯한 수채의 번짐, 그리고 옅은 분홍빛의 하늘. 그 그림에는 지난 2년간 그녀가 흘린 눈물과 혼란, 깨달음, 그리고 새로 찾아온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그림,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옥자 씨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의 그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 그림 그리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쳐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은숙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기분 어때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이제야 좀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은숙 씨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느끼는 게 참 오래 걸렸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응, 너무 오래. 두 사람은 자리에서 나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빛이 사각사각 내려앉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그런데 난 그 말이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옥자 씨는 즉시 공감하는 눈빛으로 답했다.
맞아.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더라. 그렇죠. 서로 불평만 하고 서로를 기대고 결국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느낌. 두 사람은 동시에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결론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문득 오래된 걱정 하나가 스며들었다. 미경, 순이, 영자. 20년을 함께했던 친구들. 그들을 정말 떠나보낸 것이 맞는 걸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후회할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인생은 온전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또 한 번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엔 영자였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나오던 영자는 옥자 씨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인사했다. 잘 지냈어?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너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그냥 그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밀려오진 않았다. 오히려 묘한 이해와 여유가 생겨 있었다. 영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를 찔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서운함이 뒤섞여 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이해였다. 옥자 씨는 단정하게 대답했다. 응, 많이 편안해졌어. 영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는 너무 갑작이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이유로 멀어졌던 사람들. 그 끝에 찾아온 이 조용한 대화는 화해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지막 인사 같은 순간이었다. 영자가 떠나고 난 뒤 옥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말할 수 있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오후, 옥자 씨는 은숙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느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이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죠? 옥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늦게 알아서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벚꽃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 순간 그녀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취미, 새로운 평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벚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리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나답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70세의 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아직도 새로운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면 연락처는 수십 명인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현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인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이 정말 친구가 없어서 생긴 걸까? 아니면 친구는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생겨난 고통일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죄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예순을 넘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젊을 때와 달라진 피부, 깊어진 주름, 예전만 못한 체력이 눈에 들어오듯 인간관계 역시 흘러가는 강물처럼 밀려나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젊을 때부터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믿음을 우리 머릿속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아야 외톨이가 아니라며 주변을 둘러싸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뒤 사람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인생도 어느 순간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단단해지듯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 변화는 관계 축소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 소모만 하고 의미는 주지 않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문제의 원인이 친구가 없음이 아니라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웠는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고 말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직장 내 역할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스스로를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라는 자책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 혼자 있는 시간만큼 자유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 포만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관계의 수가 많아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꼭 타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순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가 나를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순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이가 예순을 넘어서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조용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은 그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실패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순간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아무 약속도 없는 토요일을 맞았고 그날 혼자 동네 뒷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에 들린 물병이 어쩐지 허전해 보였고 옆 사람을 따라 걷던 속도가 사라지자 걸음마저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지나자 몸의 긴장이 풀렸고 마침내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누구도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 없는 공간에서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벤치에 걸터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최민수 씨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억지 라프를 지어야 했는지, 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있음에도 마음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외로움이 더 짙어졌다는 사실. 심리학에서 이를 사회적 고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관계의 양이 많은데도 정서적 교류가 적으면 뇌는 더 큰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이라는 깊은 안정으로 바뀝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잡던 약속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했고 단톡방 알림이 울려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만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좋았고 억지로 맞춰 웃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고요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자신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진짜 자신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예순을 넘긴 지금에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책을 펴고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가 그날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최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며 나무의 향기를 느끼고 점심엔 작은 식당에서 혼자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식사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고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았고 억지로 잡아두려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산책하다 보니 네 생각이 나더라. 차 한잔 할래? 그 만남은 다른 모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시끄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동안 서로의 근황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친구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삶을 걸어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정리, 고독이 아니라 성숙, 줄어들미 아니라 깊어짐.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최민수 씨가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혼란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민수 씨였습니다. 은퇴 후 그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퇴직식에서는 서로 자주 보자, 연락하자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술자리도 있었고 점심 약속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말이 줄었고 결국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죽은 방이 되어갔습니다. 민수 씨도 몇 번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볼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 미안. 요즘 너무 바쁘다.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실제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쌓였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는 걸, 역할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동창 모임에서 왔습니다. 자랑과 비교가 난무하는 자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라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서울대 간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근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말들 속에서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각자 바쁘고 은퇴 후 큰 소득도 없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러웠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몸살처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었지?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억지로 나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사실 그의 마음속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경계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마음의 경계는 더 뚜렷해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들도 상처로 다가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를 몸이 먼저 거부하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억지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 씨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인지 혹은 사람들이 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엔 관계의 숫자가 자신을 지탱해줬다면 이제는 관계의 질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운 자리 속에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 진심 어린 시선, 억지 없는 만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미 없는 자리는 가지 않기로,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건 매일 20분 산책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바람을 느낄 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고요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책 후에는 커피숍에서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수다를 떨 필요도 없었고 괜히 밝은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 민수 씨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라 느껴졌을 때는 외로움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자 그것이 고독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연락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진심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가끔 연락해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잘 지내지? 바람 쐬기 좋던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 민수 씨는 그를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동창 모임과 달리 이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최근 느낀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이 깨달음은 예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웠고 조용한 산책과 차 한 잔이 삶을 채우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을 넘기면 외로움이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의 변화는 바로 그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 그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맞서는 연습이 필요했고, 익숙했던 관계를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종종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밤이면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립된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야.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불을 낮추고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펼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채우기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그는 꾸준히 적으면서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바람이 참 좋았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의외로 평온했다. 이렇게 사소한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은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인생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민수 씨의 삶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미한 대화, 억지 웃음, 과장된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혼자 산책하며 느꼈던 편안함도 모두 그의 마음이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평온함, 진정성,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 그는 평온함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원했고, 그동안 외면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를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그가 진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 씨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문자를 보냈고 가고 싶은 모임에만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더 진심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힘을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자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그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와 있는 시간보다 더 좋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사람들도 그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자 그의 인간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 남았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깊이는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무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정리라는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싹트는 미묘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기 싫고 괜히 피곤해지는 만남이 늘어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집에 돌아와 한숨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덜 사교적인 건가? 내가 변한 건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넓히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에너지, 내 마음의 평온, 내 정신의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60을 넘기고 나는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자랑이거나 비교가 되고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해도 공허하고 모임 자리에서 억지로 웃다가 돌아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을 다시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해진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는 깊고 따뜻한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들고 웃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몇 안 되는 편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끊기면 애매할까봐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억지로 유지된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공허해지고 돌아오는 길에 왜 나는 오늘도 저기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아둘 수 없듯이 멀어지는 인연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신호가 들린다면 차분히 거리를 두고 나의 평온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읽는 책 한 권.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힘을 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마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평온으로 바뀌고 그 평온은 다시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이며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몸의 속도도 느려지고 마음의 결이 더 섬세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간다. 는 사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된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라고 여기고 조용한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해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고 혼자 있는 순간 속에서 깊이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늘 함께를 강조해왔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졌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년층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인간관계가 인생 후반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론.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우울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이 들리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고 나의 진짜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순수한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외면했던 질문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위로가 되는 이유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다 눈물이 나는 이유도 모두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묻혀버렸던 진짜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찾으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의존이 생기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가 편안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억지로 붙잡는 절박함이 없고 타인을 지치게 하는 불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입니다.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가야 할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놓아주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사실을요.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대화를 해도 진심이 오가지 않고 늘 비교 자랑 평가로만 가득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내 삶을 밝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을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 입니다.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이런 감정적 돌봄이 쌓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내 삶을 흔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나를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평온하게 산다. 봄에 핀 꽃이 가을이면 지듯이 관계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은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합니다. 혼자일 때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를 지탱해 줄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 70세 박 할아버지 역시 그 갈림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고 스스로 생활을 꾸릴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몸이 둔해지고 한 번의 병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은 뒤 갑자기 노후 선택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고, 간병인을 부르면 월 400만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연금 생활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한 규율 속의 집단 생활은 독립적인 성향의 노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한 뒤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녀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았고, 간병인은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군대식 생활은 단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유가 줄어든다는 말을 그는 그때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설계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해야 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 배우자, 자녀, 직장 같은 여러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을 혼자 가고 약을 챙겨 먹고 몸이 아픈 날엔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는 현실이 깊게 와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내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 자녀와 함께 살아도, 간병인을 쓰더라도, 요양원에 가더라도 생활의 주도권은 남의 손에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집을 전전하며 잠시 머무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 그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집은 편해야 할 공간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늘 방으로 밥을 들고 들어가 먹어야 했고 자녀들이 내뱉는 무심한 말투에서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남의 기준에 휘둘릴 것이다. 그가 이 말을 되뇌인 이유는 단순히 자녀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삶을 선택하는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선택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연금은 한정적이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현실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선택은 남이 주는 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 길은 누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늘 어렵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의 고민은 바로 그 방패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찾아오는 고요는 처음엔 슬픔으로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 속에 서서히 또 다른 감정들이 스며듭니다. 허무함, 막막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외로움. 박 할아버지가 75세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잃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상실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손을 잡고 병원에 가던 그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아내가 없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는 지루한 대기 시간도 대화로 채웠고 진료실을 나오는 길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괜찮아, 오늘은 별일 없겠지 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병원도 집도 거리도 전부 낯설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의 일상은 사람들의 상상보다 훨씬 버겁습니다. 진료 카드를 꺼내는 일, 번호표를 뽑는 일, 걸음이 느려 뒤에 줄을 세우는 일까지도 스스로를 자꾸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긴 대기줄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 고비를 같이 넘겼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몸은 아프면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었지만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라면 안 되지. 그는 자녀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 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녀도 언제 도와야 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크게 넘어져 입원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를 걱정하며 자신들의 집에서 몇 달씩 번갈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려는 감사했지만 자녀의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챙기고 싶었지만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불편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자녀들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 식사는 방에서 드세요. 아이들도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가 이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감정이 가볍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머쓱하게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 집은 결국 내 집이 아니었어. 젊었을 때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식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녀들의 말투였습니다. 젊은 세대 특유의 빠르고 건조한 반응, 그리고 무심한 표정은 박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느려져도 말이 반복돼도 내가 늙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 그는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도 말이 줄어들었고 식사 때도 조용히 있었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공간인데도 외로운 것은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의 집을 떠나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그 선택이 자유를 준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고 밤에는 문득문득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런 생각들은 그를 불면의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홀로 병원을 가는 일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병원에 가는 일을 미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는 데서 느껴지는 육체적 정서적 부담의 총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가까운 듯 가장 먼 관계가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존엄을 잃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그는 진짜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 때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지지만 그 외로움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노년에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처럼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까지. 노년의 돈 문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경제적인 불안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며 서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순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입원하고 퇴원한 뒤 그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들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돌아오는 길이 고역이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의 월급은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돈은 박 할아버지의 연금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일부를 도와주었지만 그 도움조차 박 할아버지에게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 손을 빌려야 하나? 이 말은 그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부모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는 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유를 잃는 느낌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쓰면 생활이 불안해지고 돈을 아끼면 몸이 더 아프고 위험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지는 요양원뿐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간병인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실망했지만 자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가 꿈꾸던 노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마치 규칙으로 움직이는 군대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같은 자유로운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 생활이 큰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안에서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큰 소리로 TV를 틀었고 어떤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여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냈고 누군가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면 너무 슬프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그는 그곳을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비용은 아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간병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어렵고 요양원도 자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아끼면 몸이 위험해지고 몸을 지키려면 돈이 부족해지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나를 지켜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젊은 부부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였습니다.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 다투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는 점에서 그는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노후를 바꿀 결정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큰 비용을 쓰는 노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생각이 그의 삶을 전부 바꿔놓을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젊은 부부에게 소액을 드리고 도움을 받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 500만 원을 주는 대신 젊은 부부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식.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생활은 더 편안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자신에게 맞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의존하는 삶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결국 비용과 편안함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말다툼을 지켜본 후 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듦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 상대가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혼자서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최선이다.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하루 두 끼만 먹고 간단한 집안일만 필요하니 매일 잠깐씩 도와줄 수 있겠나? 대신 월 50만 원을 드릴게. 젊은 부부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의상 돈을 받기는 좀 이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기대와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을 박 할아버지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젊은 부부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였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다투던 그들에게는 박 할아버지의 제안이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안정적인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부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가는 받아야 서로 편해. 그래야 오래가고 서로 미안할 것도 없지. 이 말에 젊은 부부는 비로소 편안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부부의 아내는 정성스럽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방을 환기시키고 간단히 청소하고 세탁기를 돌린 뒤 부드러운 미음과 따뜻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집밥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그냥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부는 집을 정리한 후 돌아갔습니다. 첫날의 도움은 불필요한 과함도 부족함도 없이 적절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활 방식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침과 저녁 2번씩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었는데 할아버지의 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는 새로운 수입 덕분에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관계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일부로 변해갔습니다. 부부는 집안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꼼꼼히 닦았고 냉장고 속 식재료도 부족하지 않게 맞춰두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야채를 더 넣어 반찬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했고 남편은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며 부담 느끼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들의 진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이 가진 선함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생활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1년 동안 박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간병인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성실히 챙겨주는데 나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젊은 부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 드리는 것 말고 1년 동안 계속 나를 돌봐준다면 500만 원을 보너스로 드리고 싶네. 젊은 부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그러나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성실하면 보답이 있어야 해.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내 몫이지. 젊은 부부는 결국
눈물이 맺힌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만 원은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는 희망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부부는 더 깊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후의 시간을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상호 도움과 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노후는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젊은 부부는 어김없이 찾아와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그의 얼굴엔 오래된 근심 대신 조용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느 날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그의 삶은 오래전부터 고단함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고 자립 능력을 잃게 된 순간부터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였다. 몸이 서서히 약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오른쪽 신체 감각을 잃은 후에는 삶의 기본적인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를 돌봐줄 여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동딸은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압박 아래 갇혀 있었고 사위는 그야말로 거칠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도망갈 수도 없었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자신을 보호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신을 위한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며 외손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며 두려움만 배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외손자가 어머니를 위해 맞서 싸울 용기를 갖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삶 속에서 김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딸은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외손자의 도움으로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손자는 배달 음식을 대신 주문해 주었고 가끔 집에 와서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돕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손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으며 결국 여자친구가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외손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는 오래 못해요. 간병인을 써야 해요. 그의 말은 짜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손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의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과 거의 없는 예금으로는 간병인도 요양원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은 기본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했고 더 좋은 시설을 원하면 비용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요양원보다도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는 문득 한 가지 해답을 떠올렸습니다. 돈은 적게 들면서도 안정적인 방법, 혼자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 답을 떠올린 날,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앉아 두 가지 선택지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방법. 두 번째,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외손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함께 살며 최소한의 함께 사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외손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미 거칠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마음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이 넓다는 점도 결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 결혼 후에도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결국 외손자는 2번째 선택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외손자가 그를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끝까지 돌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심지어 친자식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는 외손자에게 간병인을 쓰는 대신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2번 몇 시간씩만 도와주는 형태. 비용은 몇십만 원이면 충분했고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부담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집에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부족도 외로움도 아닌 응급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외손자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세탁하고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을 짓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퇴근했습니다. 외손자는 더 이상 생활이 무너질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김 할아버지는 큰돈 없이도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집은 조금씩 수리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 최선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도 인간답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노후란 결국 돈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혼자인 시간이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고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병원에 갈 때도, 갑자기 쓰러질까 두려운 밤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날도, 그 모든 순간은 결국 혼자 견뎌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외손자와 함께 사는 것이 단순히 돌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문 너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공포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 안정감에 기대며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외손자가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고 몸은 점점 굳어가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손자가 직장에서 지친 얼굴로 퇴근해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 말에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손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쉬어라.
나는 간병인도 있고 네가 없더라도 괜찮다. 내 인생을 먼저 살아라. 외손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봄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의존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요양원을 가든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주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외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나한테 남은 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야. 그러고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담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방식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며 비상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해도 노인에게는 비상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있어야 내 감정도 삶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갈등을 겪는 순간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어느 날 외손자의 아내가 집에 찾아와 말했다. 어르신, 집에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었고 도움을 받는 대신 서로에게 여유를 나누는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집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외손자 부부는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고 집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동하기 쉬운 손잡이를 달아주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었습니다. 주방에는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식기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작은 배려의 축적이 집 전체를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다. 그는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외손자와 외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너희가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의 말은 곧 가족 전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노년은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옆에 가족이 있든 없든 사람은 지혜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는 시간이다.